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매경 테스트 적중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챕터 6장과 관련된 경기 변동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기사 여기 또 나왔습니다. 지겹죠? 네, 맞아요. 우리가 신문기사를 이렇게 잘 이해해서 경제 논리로 풀어가는 게 우리가 매경 테스트에서 추구하는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29세 이하 청년 실업률이 두 자릿수대로 재차 진입했대요. 그쵸? 이게 경기 침체가 심한데 또 청년층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이래요. 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1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0.6% 상승했대요. 0.6%포인트니까 여기 보시면 지난 시간이 9.6%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9.4%죠. 다음에 9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99년에 이게 또 외환위기 그때 되면서 청년들이 취업을 좀 이렇게 하기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 됐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또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인 탓으로 청년층의 불똥이 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문기사에 이 최저임금만 나와 있고요. 이제 경제 상황에서는 꼭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황과 관련된 아니면 전염병, 코로나 이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일자리 없어지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겠죠. 아무튼 이 책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신문기사에서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탓에 또 비용 증가로 인해서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의 어떤 확장 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그러니까 거의 다 많은 취업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한 4분의 1 이상, 23%면 거의 다 이제 절반 이상이 실업 상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체감 난이도는 더 큰 겁니다. 자, 다음 중 올바르게 서술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가번. 청년 실업률은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나번. 노동 가능 인구가 증가하면 청년 실업률이 증가한다. 다번. 취업준비생이 증가하면 청년 실업률이 증가한다. 라번.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 청년 실업률이 하락한다. 자, 마번. 1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 청년 고용률은 하락한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자, 먼저 힌트 드리지 않고 답 먼저 한번 맞춰보세요. 짠! 네, 이게 나와 다가 틀렸습니다. 한번 가본 볼게요. 자, 우리 실업률 얘기할 때는요. 노동 가능 인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노동 가능 인구는요. 전체 인구들 중에서 15세 이상 인구인데 그러니까 15세 미만, 청년을 어떻게 규정하냐 문제인데 대부분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를 대상으로 해요. 네, 그 가운데서 일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이게 이제 보통 뭐라고 한다? 생산 아니면 이걸 노동이라는 말도 써요. 가능 인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노동 가능 인구가 증가하면 이거 생산 가능 인구나 노동 가능 인구 같이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노동 가능 인구가 증가하면 청년 실업률이 증가한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노동 가능 인구라는 것은 1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실업률 이쪽 한번 봅시다. 실업률. 자, 실업률은요.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15세 이상 인구를 전제로 합니다. 15세 미만 인구는 빠집니다. 그래서 15세 미만은 제외하고요. 15세 이상 인구들 중에서 이게 이제 15세 이상 인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15세 이상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증가했어.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15세 이상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그러면 청년의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청년 실업률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비경할 인구가 있고요. 여기서 취업자가 있고 실업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비율 있잖아. 15세 이상이 증가했는데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이 증가한 인구가 대부분 만약에 취업을 다 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업률은 낮아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증가한 인구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 그렇게 되면 실업률은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 가능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 실업률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바로 알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실업자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실업률은 증가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답은 볼게요. 취업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면 구직 활동을 나서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면 그럼 청년 실업률이 증가한다? 이것도 애매하지. 여러분 보세요. 비경활 인구에서 경활 인구로 갑자기 변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거나 1, 2 가거나 그렇게 될 텐데 만약에 경제활동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이 취업이 잘 됐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실업률은 떨어져. 근데 지금과 같이 여기 나와 있는 경기가 꿀꿀해가지고요. 취업하려고 취업준비생이 증가했는데 취업이 안 돼. 그렇게 되면은 실업률은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 지금 취업준비생이 증가하거나 노동인구가 증가했는데 그 사람이 취업을 했느냐, 취업하지 못했느냐 그 정보까지 알아야지 실업률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나와 다는 약간 뭐라고 할까? 설명이 불충분해요.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라번 볼까요?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 청년 실업률이 하락한다. 물론 여기서 경제활동 인구면 어떻게 돼? 이게 늘어나는 거니까 이게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청년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실업률은 위에 이렇게 쓰다 말았는데 여기다 다시 쓸게요. 그러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경활 인구예요. 그래서 경활 인구가 여기 분모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실업자 수 이게 바로 실업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분자까지 사실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보려면. 근데 여기 보시면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니까 얘가 올라간 거야. 얘가 올라간 거야. 얘가.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요. 얘가 올라갔는데 이 실업률도 실업자 수도 더 많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면 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답은 취지는 나와 다로 얘기를 했고요. 라는 어떻게 됐냐면 나와 다 라는 어떻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분모가 올라가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거로 해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꼬집어서 얘기하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라도 좀 틀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세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모. 뭐 교수님께서 출제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걸 취지만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세 인구가 증가하면 청년 고용률은 하락한다. 이것도 약간 비슷해. 15세 이상 인구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전체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청년 고용률 자체는 고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고용률은요. 실업률과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고용률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요. 분모가 비경활 인구에다가 취업자 수, 실업자 수에다 분자가 취업자 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이 분모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취지 자체는 이거야. 분모가 커진다. 이렇게 되면은 그랬을 때는 고용률은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논리도 가능합니다. 15세 이상 인구가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취업을 했어. 고용을 했어.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고용률은 오히려 더 이렇게 변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1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나머지는 가만히 고정돼 있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약간 이게 좀 꼼꼼하지 못한 측면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취업률, 실업률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어떻게 변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의 폭을 넓히시면 충분합니다. 다음 7번 볼까요? 다음 중 실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의 수를 맞게 고른 것은 여러분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 이거는 우리가 비경활 인구는 실업자나 취업자 거기에 간주가 안 돼요. 비경활 인구 또는 취업자도 지금 실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의 수,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나는 군복무 중이다. 이거요. 이거는 비경활 인구라고 봐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는 가사노동을 한다. 집안노동하는 사람.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비경활 인구로 봐야 되는 거죠.
나는 대학생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업에 전념을 하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인데 만약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알바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취업자로 봐요. 아셨죠? 그래서 아무튼 취업자가 됐던 아니면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학생이다 그러면 취업했다는 그런 얘기가 없으면 비경할 인구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취준생이다. 이것도 우리가 비경할 인구야. 나는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나는 까먹겠다. 이거 까먹겠으면 아예 얘기해서 빼버려야 되는 거죠. 아예 그냥 대상에서 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보시면 되는 거냐면 가사노동, 취준생, 아니면 대학생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비경할 인구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8번 한번 볼게요. 자,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여러분 자연실업률 이론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연실업률이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내추럴이에요. 내추럴, 언임플로이먼트, 자연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자연스레 발생하는 실업률.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있다 해서 나 열공해. 그렇다고 24시간을 공부하는 게 열공이에요? 죽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잠을 최소한 자야 되잖아. 밥을 먹고 여러 가지 활동을 기본적으로 하는 생존 본능을 위해서 하는 시간은 빼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시간을 빼니까 한 14시간 남았다 합시다. 그러면 이 14시간을 가지고 내가 게으르게 좀 여가를 즐길 것인가 공부할 것인가 해서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14시간이 다 열공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에서 14시간을 공부하면 완전 열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 고용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빵이 되는 경우는 북한 같은 경우 외에는 우리나라에는 사실 자연스러운 실업률, 이걸 자연실업률이라 합니다. 네, 그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률을 얘기합니다. 탐색적인 또는 자발적 실업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연실업률 이론에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예상하지 못할지라도 생산이 전혀 증가하지 않고 인플레이션만 아니요. 자연실업률 이론에서는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예상을 했을 때 자, 우리 필립스 곡선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 생각하시면 돼요. 인플레이션율은 이렇게 있죠.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까요? U 마이너스 요게 자연실업률이야. 더하기 됐죠?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물가 상승률과 기대 물가 상승률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는 상태가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두 개가 같아지는 상황에서 이때 자 물가 상승률과 기대 물가 상승률이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 그때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이거지. 비록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예상을 할지라도 예상을 했을 때 발생하는 실업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되면 숙련 노동자의 실업률 아니요. 여러분들 최저임금제를 올렸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취업한 사람들은 이제 임금을 더 많이 받으니까 행복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고 숙련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아예 영향을 받지 않겠죠. 내가 무슨 전문 자격증이 있거나 변호사거나 삼성 대기업에 취업해 있다. 그 사람들이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과는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약간 숙련도가 떨어지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야?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아예 AI를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편의점에서 그냥 사장님들이 직접 일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숙련이 아니라 미숙련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거 미시에서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살펴봤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답은 볼게요. 답은 사회보장제도가 확충이 되면 이거는 실업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제해주는 여러 가지 실업보험제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라고 하면은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돼서 내가 실업 상태에 빠졌을 때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아이고 좀 나한테 맞는 좋은 직장을 찾아 나서는데 시간이 더 탐색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웬만하면 참을만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탐색의 한계 비용이 낮아져서 만약에 정부가 이런 보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직장을 구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탐색과 관련된 한계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탐색적 실업, 이게 자발적 실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늘어난다,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맞죠? 다음 라번 볼게요. 자, 인플레이션 텍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되면 화폐를 소지하는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골동품, 집, 건물 이런 걸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 거죠. 그 결과 빈익빈 부익부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인플레이션 조세는요. 텍스 베이스가 뭐라고요? 통화량이야. 화폐입니다. 세율은 뭐라고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율만큼 올라간 만큼 가난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세율이 인플레이션율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한번 보세요. 물가를 내가 예상을 하는데 정확하게 예상을 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내가 물가를요 예상을 하는데 과소기대를 했다라고 합시다. 이게 바로 과소기대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예상을 정확하게 못하면 그냥 같지 않다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같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게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으면 실업률도 자연 실업률하고 같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과소기대를 하게 되면은 요거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 산출 하에서의 실업률과 달라지는, 즉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잘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번하고요, 나번이 틀렸어요. 네, 그렇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9번 한번 볼게요. 자, 9번 보시면 다음 기사를 읽고 보기에 해당하는 사회적 비용을 바르게 서술하지 않은 것은, 네, 한번 봅시다. 자, 대부분 물가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살기 힘들다라는 하소연을 주위에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장바구니가 가벼워졌어요.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식재료를 산다거나 생선, 야채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똑같은 돈을 가지고 마트에 갔는데 담을 수 있는 양이 가벼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물가 상승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실질 소득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그렇죠? 똑같은 구매력, 이 구매력이에요. 구매력. 상품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의 양이 가벼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생활 수준이 가난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업 상태가 빠지면 바로 일자리가 없으니까 가난해지지만 인플레이션이 야기가 되면요. 온 국민이 다 같이 실질 소득이 떨어져서 온 국민이 다 같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예전에 나와 있네. 1,000원으로 사과를 5개 살 수 있었는데 사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는 3개밖에 살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뭐다? 맞아요. 장바구니가 가벼워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결론, 다시 말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돈의 가치 하락을 경험하게 돼.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의 무게가 사실은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예상을 하거나 예상하지 못하거나 충격이 다른데 예상하지 못했을 때로 한번 보면 예상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유리합니까? 채권자가 유리해요? 돈을 빌린 채무자가 유리합니까? 맞아요. 채무자가 유리하다니까요. 그래서 채무자가 이득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요. 누가 이득이다? 채무자가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우리가 예상을 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을 하면, 자,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채권자, 채무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거기에 대비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예상할 수가 없다면 예상하지 못하면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장기 대출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단기 계약을 선호하게 되고 단기 대출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라든가 기업들이 모두 여기 나와 있는 단기 계약을 선호하게 되고 단기 대출만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잘 싫어하게 돼요. 우선 그 정도 보시고 자, 다음에 수출이 감소한다. 여러분,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비싸진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외국 물건의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만 비싸지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지. 이걸 왜 삽니까? 그러니까 외국 물건의 가격이 싸지니까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해요. 그러다 보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다음에 라번 볼게요. 사람들은 가능한 한 현금 보유를 줄이고 이거 맞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가치가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을 가능한 한 적게 보유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대신 은행에다 돈을 넣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해두기 때문에 거기서 은행에 더욱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거를 구두 밑창이 달아 없어진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구두창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밑에도 한번 볼게요. 마번. 기업들은 가격표를 인쇄해서 자꾸 바꿔야 돼. 그게 무슨 비용이라 했습니까? 메뉴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코스트다. 메뉴 코스트. 메뉴판을 가는데 자꾸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거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나와 마루 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기사의 내용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인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메뉴 비용과 구두창 비용은요. 이거는 예상을 비록 했을지라도 발생하는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예상을 했을 때 그럴지라도 발생하는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내용 쭉 할 때 물가 상승이 화폐 가치 하락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는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나다, 예상한 경우에는 라와 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을 좀 찾기 힘들었다라고 하면 여기다 좀 하나 정도 더 넣었으면 제가 봤을 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요거 언급을 해주시면 좀 쉽게 더 찾을 수도 있긴 한데 요거는 뭐 문제가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상한 인플레이션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비록 인플레이션율이 얼마가 될지 예상했을지라도 우리는 희생,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뭐가 있다? 구두 밑창이 달아 없어져요. 왜냐면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손해를 보니까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놔야 돼. 근데 ATM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은행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 가운데 발생하는 비용이 구두창 비용이고요. 메뉴판을 자꾸 가는 가운데 이렇게 변경하는데 그때 발생하는 비용이 메뉴 코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거예요. 다음에 요거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필립스 곡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필립스 곡선 식을 써놨는데 이 식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돼 있는데 제가 그냥 약자로 쓸게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5% 마이너스 실업률 됐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율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먼저 보셔야 될 게 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같을 때 우리가 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를 정확하게 예상을 하면 그때 실업률을 뭐다? 자연 실업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같을 때 요거 있잖아. 이렇게 됐을 때 실업률을 바로 자연 실업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이 요거 두 개 같게 되면 얘와 얘가 지워지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잖아. 요거 두 개 똑같으면 이거 지워져. 그럼 U는 얼마예요? U는 5%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 실업률은 5%다. 할만합니까? 다음 나번 봅시다. 인플레이션을 예상하지 못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율이 얼마가 될지를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예 정태적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요. 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빵일 때 요걸 뜻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빵이 되었을 때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빵이야. 빵. 이해하시죠? 이게 빵 퍼센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보시면 자, 녹색깔로 합시다. 실업률을 3%로 낮추기 위해서는 자, 실업률을 3%로 낮춰요. 여기다 그냥 쓸게요. 3%로 만들려고 해. 얘는 빵이니까 아예 없어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은 여기 보시면 얼마를 해야 됩니까? 요거 먼저 볼게요. 실업률 3% 할 때 인플레이션율은 얼마로 해야 됩니까? 하면은 얼마로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빵이고 얘가 3%로 만들려고 해. 그럼 얘는 얼마야? 2%. 요게 바로 2%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아셨죠? 그래서 뭐 나번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가도 맞는 것 같네. 다음에 답은 볼까요? 자, 2%의 인플레이션율을 예상을 합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보면 파이 2가 2%일 때요.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다가 자, 물가 상승률은 5% 빼기 실업률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얼마예요? 얘가 얼마예요? 얘가 지금 2%의 인플레이션율을 예상한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2%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실업률을 3%로 낮추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3%로 낮추기 위해서는 됐네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율 얼마를 감안해야 됩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야? 여기 보시면 7에서 3 빼니까 4% 아닙니까?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요. 틀렸네요. 다음에 라번 볼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에는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우아향하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필립스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은 무슨 관계다? 마이너스 관계예요. 마이너스 관계. 우아향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필립스 커브가 우아향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다음에 장기적으로, 그쵸?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여러분,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 장기 필립스 곡선이에요. 이거는 단기 필립스 곡선이고요. 자, 그러니까 장기 필립스 곡선에서는 얘가 수직이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형태가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거 두 개가 똑같은 거야. 파이와 파이 2가 똑같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과 이렇게 같아지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실업률은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얼마로? 그쵸.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일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장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게 항상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장기에는 얘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그 결과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방향이 그냥 끝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요거 5%가 아니었죠? 4%였죠? 그래서 답은 다와 마가 틀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기 변동과 관련해 가지고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두 개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필립스 곡선이고요. 그리고 실업률, 여러 가지 실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산하는 거라든가 실업자, 취업자, 실망 노동자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 잘 체크해 주시고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텍스 그리고 또 뭐 시니어리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그리고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이용해 가지고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ADAS 곡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립스 곡선까지 얘기를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경제가 불황이 되거나 경제가 침체가 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럼 정부가 경기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정부의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